제가 수습 기간이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어떤 선배님이 이제 수습 사원 중에 한 명씩 들어와서 나랑 면담을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 유명한 선배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하고 기다려 앉고 들어가 있어요. 그때 그 선배님이 절 딱 보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버지 뭐 하시나? 아버지 뭐 하시나?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아버지 뭐 하시나? 저희 아버님 은퇴하셨습니다. 했더니 큰언니는 뭐 하시나? 큰형부는 뭐 하시나? 둘째 언니는 뭐 하시나? 둘째 형부 뭐 하시나? 셋째 언니 뭐 하시나? 셋째 형부 뭐 하시나? 이러시는 거예요. 사회란 이런 곳이구나. 과연 내가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사회는 어떤 배경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자신감 뿜뿜해서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Do you know the line that I'd walk for you? And we take what comes, take what comes, feel the wind. MBC 뉴스데스크 진행해드립니다. 뉴스데스크 처벌 기준은 학교 교장 고지에는 어젯밤부터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아니, 저희 프로그램에 네. 출연하신다는 이야기가 싹 돌면서 네. 기자님들이 난리가 났대요. 감사하네요. 네. 나온다는데 뭐 누가 나왔대 하고 관심도 없으신 것보다 훨씬 기분 좋은데요? 당연하죠. 여러 번 고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제 앵커의 기록에 대해서 말하면 내 자랑밖에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보다 더 훌륭한 강연자가 많으니 다시 섭외해보라고 그렇게 늘 거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이제 안 하면서 오랜만에 나가려고 하는 그 첫 자리가 저도 많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당연히. 그런데 이제 MBC 후배들이잖아요. 네. 네,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제가 선배로서 더 이상 거절 못 하겠더라고요. 네. 친정인 MBC를 위해서 의리를 지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작년에 또 그 아드님 네. 경사가 있으셨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렇게 네. 빨리 결혼할지 몰랐는데 네. 기쁜 날이었어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며느님 네. 처음 인사를 한 날이 있잖아요. 네. 그때 어떠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정말 생방송하는 것보다 더 떨었어요. 방송할 때만큼 제가 이렇게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순간 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왜 왈칵 눈물이 나오나 했더니 전 어렸을 때 저희 아들 키우면서 항상 기도를 해줬거든요.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자라고 있을 그 아이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문이 열리고 저희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네가 걔구나. 네가 그 아이구나. 내가 평생 기도했던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 백지연 앵커님이나 또 저나 딸이자 엄마이자 여성으로서 지나왔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또 어려웠던 일들을 좀 어떻게 겪어갔는지 많은 분들과 특히 젊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사회생활이 좀 어려운 청년들부터 또 출가를 시키고 노년을 맞이한 어르신 세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으로 강연이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백지연 앵커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주요 뉴스의 시청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보통 적게는 2, 3%에서 많게는 5, 6%예요. 그런데 제가 MBC 9시 뉴스데스크 앵커로 기용이 됐을 때는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30%였어요. 요 앞에 계신 어머니들은 아시죠? 네. 전통적으로 남성 앵커 혼자서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MBC가 파격적인 결정을 한 거죠. 우리도
여성 앵커를 기용하자. 대학을 갓 졸업한 24세 여성이 9시 뉴스 앵커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 세상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MBC 뉴스데스크도 오늘부터는 백지연 아나운서와 더불어 진행해드리도록 했습니다. 백지연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지연입니다.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중 정상회담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의 외국인 인질 억류 소식을 카이로에서 김승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취업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시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나는 어떤 길을 찾지? 이게 굉장히 난감하고 걱정이 됐었는데 제가 앵커의 꿈이 그냥 대학교 한 졸업반 그때 생겼어요. KBS, MBC가 동시에 공채를 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얼마나 가슴 뛰어. 그래서 제가 2군데 다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2군데에 다 합격해버린 거예요. 이제 입사를 했어요. 제가 수습 기간이었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인 어떤 선배님이 이제 수습 사원 중에 한 명씩 들어와서 나랑 면담을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저 유명한 선배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하고 기다려 앉고 들어가 있어요. 그때 그 선배님이 저를 딱 보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버지 뭐 하시나? 아버지 뭐 하시나?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아버지 뭐 하시나? 저희 아버님 은퇴하셨습니다. 했더니 큰언니는 뭐 하시나? 큰형부는 뭐 하시나? 둘째 언니는 뭐 하시나? 둘째 형부 뭐 하시나? 셋째 언니 뭐 하시나? 셋째 형부 뭐 하시나? 이러시는 거예요. 사회란 이런 곳이구나. 과연 내가 나 혼자 잘할 수 있을까? 사회는 어떤 배경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자신감 뿜뿜해서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력만으로 안 된다면 남들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뉴스만 연구하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집, 회사, 뉴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어요. 나는 실력으로 뚫고 나가보겠다 하는 결심을 다지고 있었어요. 제가 한 수습사원이 된 지 5개월이 좀 안 됐을 때 회사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MBC 뉴스 데스크가 9시 뉴스에 여성 앵커를 최초로 투입한다. 이게 공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공정한 공개 경쟁 방식의 오디션을 치르겠다. 전 사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고가 나온 거예요. 누가 되나 이제 저희는 관심도 없었죠. 우리 건 아니니까. 와, 선배들 너무 멋있다. 너무 잘한다. 누가 될까? 막 이러면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한 몇 시간을 지켜봤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불쌍하게 구석에 앉아있으니까 이리 와, 이리 와봐. 니네 처음 스튜디오 들어와 봤을 텐데 이리 와서 한번 다 앉아봐. 카메라 앞에 어떤 건지 한번 구경이나 해. 그리고 앉은 김에 내가 했던 거 봤지?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저도 했죠. 재밌게 했어요. 연습이니까. 그리고 났는데 정말로 회사가 술렁술렁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비싼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출근하면 한 명 한 명 선배님 책상에 가서 90도 인사하면서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던 시절인데 저희 부서의 장이 저를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앉아. 그때가 5월 6일쯤이었을 거예요. 저한테 귀하가 오는 월요일부터 MBC 9시 뉴스 데스크에 투입돼. 네? 그랬더니 9시 뉴스 하라고. 제가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도대체 이게 수습이 안 돼서 가만히 뭔 일이지 이게?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을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반대했다. 난 진짜 반대했다. 보도국에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제가 속해 있던 부서에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선배님이 저한테
네가 6개월을 버티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어깨를 쫙 폈어요. 그리고 그 국장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게요? 장을 찢으셔야 되겠군요. 장을 찢으셔야 되겠군요. 입 밖으로는 안 냈어요. 네, 큰일 나죠.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전 그때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애기죠. 애기. 어린 것도 아니고 애기. 선배들이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바들바들 떨릴 텐데 네가 6개월을 버티면 내 손에 장을 찢어 했을 때 제 마음은 사시나무 떨리는 것 같았고 내가 올라간다고 한 적 없는데 저를 높은 나무에 올려놓고 마구마구 흔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와 보니까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이 다 내 편이면 그거는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세상은 따뜻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나는 꿈이 앵커야. 그러면 어휴 네가 어떻게 돼?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런 독설을 할 때 그거를 독약처럼 꿀떡 삼키지 마세요. 내 영양제다. 약은 쓰다더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못 그랬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땐 독약으로 꿀떡 삼켰어요. 그래서 막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런데 바로 뱉었어요. 그리고 어깨를 펴고 장을 찢으세요. 호구 조사하면서 배경을 따지던 기죽이던 선배, 또 넌 6개월 못 버텨. 시작하자마자 넘어질 거야. 했던 그런 선배. 모두 그 당시에는 저도 큰 부담, 상처, 엄청난 태클이었어요. 바로 넘어질 만한. 그렇지만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나 혼자 해야 되겠구나.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죠. 나는 9시 뉴스 앵커로 뽑힌 거야. 된 거야. 그때 그 결심을 했어요. 나 이제 MBC 9시 뉴스 데스크에 올라가. 그건 내 반석이 될 거야. 아무도 나를 그 자리에서 못 내려오게 해. 내가 내려간다고 할 때까지. 그게 바로 최초, 최연소, 최장수 9시 뉴스 앵커의 대장정의 출발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MBC 앵커가 돼서 30대 초반까지 저는 오로지 스튜디오에서 산 거예요. 나를 믿어주고 기용한 조직 MBC에 내 책임감을 다하겠다. 나를 뽑아줬으니 나를 뽑아준 그 선택이 헛되지 않게 나태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기 동기화. 자기 동기화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동기부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남이 나를 밀어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 이거 해야 하겠다 하고 나를 미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해야 되겠어. 그런데 왜? 이 왜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그거를 성취하려고 하는지 그게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저기에 도달해야 되는지 그거를 내 마음속에 확실히 각인해 두는 거예요. 저는 꿈의 학교가 연세대학교였어요. 갔어요. 합격했죠. 제가 원하던 학교에 합격하니까 기쁘잖아요. 막 기쁘기만 했을까요? 세상 일이 또 그래요? 이제 기뻐. 그래서 그녀는 대학에 잘 들어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되나요? 그건 동화책에만 있어요. 절대 안 그러죠. 또 어떻게 돼요? 꽈당.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잘 살던 집에 빨간 딱지 막 붙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꽤 그냥 넉넉하게 사는 집안이었는데 빚 보증을 서줬어요. 이것저것 해놓으신 거 그냥 동시에 쩍 날라왔는데 하필이면 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래서 한 학기 한 학기 정말 어렵게
등록을 하고 대학 생활을 계속 이어갔어요. 근데 장학금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과의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정말 어려워서요. 저 이번 학기엔 꼭 장학금 타야 돼요. 그럼 교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너 그러면 못 써. 너보다 어려운 애가 너무 많아. 지연아, 양보해. 너 공부 잘해서 1등한 것만 해도 기분 좋잖아. 장학금은 양보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안 돼요. 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와, 나 다음 학기에 진짜 이거 등록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3학년이었는데.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독수리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제가 한없이 초라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있다가 독수리를 보니까 제가 독수리랑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상하니까. 예, 너 내가 아주 불쌍해 보이지? 너 내가 아주 초라해 보이지?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또 저의 특기 뭐예요? 자기 동기부여. 난 이렇게 넘어지지 않아. 이까짓 거. 그리고 그냥 네가 지금 나를 보기엔 아주 우습겠지만 네가 나를 기억하게 해줄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독수리 이렇게 보고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제가 MBC KBS 다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시 뉴스 앵커가 되고 난 다음에 받은 첫 번째 월급, 두 번째 월급 그거를 모아서 한 푼도 안 썼어요. 너보다 어려운 애 많아 했던 그 교수님 있죠?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이거 제 첫 월급, 두 번째 월급 전액이에요. 교수님, 저 장학금 좀 주세요 했을 때 저 정말 돈 없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네가 얼굴이 그렇게 돈이 없어 보이지 않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월급 갖고 왔으니까 우리 과에서 학비가 없는데 공부 잘하는 열심히 하는 학생 2명 장학금 주세요. 하고 연세대 교정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독수리가 나를 딱 보는데 아, 난 이거 무슨 애니메이션 그려줬으면 좋겠어. 독수리가 나한테 윙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독수리를 보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 울어야 돼요. 저는 진짜 힘들고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울어요. 그럴 때 울면 힘 빠져요. 어떨 때 우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을 때 뚫고 나가서 내가 해냈을 때 그때 내가 내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애썼어, 잘했어. 그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펑펑 울었어요. 근데 제가 딸만 넷 낳은 집에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종손.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국가적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건데 저기 볼 똥똥한 애 있죠? 제가 저예요.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군가가 분명히 아들이야. 이래서 그걸 믿고 낳았더니 딸. 어머니가 이렇게 뒷마당에 나가서 막 너무 서럽게 쪼그리고 앉아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제가 한 5살이었을까 6살이었을까. 엄마가 우는 게 아이들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엄마가 우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서 엄마 울지 마 하면서 그 조막손으로 엄마를 막 얼굴을 닦아서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그러면서 내가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 돼줄게.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나 눈물 나.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저를 와락 안으면서 내가 네가 한 그 위로가 너무 큰 위로가 됐어 하면서 우리 딸 효녀 이러면서 해주셨는데 전 정말 엄마 내가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 돼줄게. 그게 저의
삶의 목표였어요.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겠구나. 내가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엄마를 호강시켜 드려야지. 그래서 가끔 1등을 하면 제가 학교에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뛰어가려고 엄마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나 1등 했어. 빨리 저 옆집 철순에 가서 자랑해. 아들이 있는 집에 가서 자랑하라는 거죠. 그럼 저희 어머니가 아주 그냥 입이 이렇게 여기까지 귀에 걸려서 막 이러고 가셔서 자랑하셨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저를 공부하고 모범생이 되게 하고 그걸 지금까지도 제 뼛속 깊이 새겨놓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나는 엄마한테 열아들 부럽지 않은 딸이 돼줄게. 이거를 꼭 지키고 싶었고 내 엄마 사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조남이 저희 어머니 소천하셨을 때 제가 부고를 백지연 모친상으로 내지 않고 장숙진 여사 소천 이렇게 냈어요. 저는 그 시대 어머니들은 이름 없이 사셨거든요. 누구 엄마 이렇게 사셨거든요. (1930년대) (1940년대)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요 여성의 삶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하늘에서 기쁘실 것 같아. 내가 딸 덕분에 MBC 화면에 내 이름 크게 떴네. 웬일이야 하고 일어나셨을 것 같아요.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 이름을 잃어버린 세대한테 자꾸 불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어머니, 아버지 불러드리세요. 엄마 이름이 저렇게 저기 떡하니 떴는데 제가 울컥하네요. 제가 원래 울보예요. 근데 저는 화면에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화면은 내 거 아니니까 울면 안 돼요. 저거는 공중의 방송이라서.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냥 그 시대를 잘못 만나 태어나서 만약에 저희 어머니도 저의 세대에 태어나셨다면 당신의 인생을 멋지게 사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전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더 열심히 살아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대신 엄마 대리만족이라도 하시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주제넘게 엄마 대신 엄마의 꿈을 이뤄드릴게 하고 뛰어다녔지만 결국은 엄마의 책임감이 또 나를 키워주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책임을 다했더니 이렇게 나한테 귀하게 돌아오는구나.